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조선시대 선비들의 꿈과 눈물이 서린 과거 시험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에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생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낙방 이생이라 불렀답니다. 왜냐고요? 글 공부 실력은 남부럽지 않은데 시험만 보러 가면 배탈이 나질 않나, 붓대가 부러지질 않나, 도무지 운이 따라주질 않았거든요. 벌써 2번이나 고배를 마시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닳고 다른 집신을 끌며 한양 땅을 밟았을 때 이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니 주막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과거 시험이 코앞이라 인근 여각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돈 있는 집 자제들은 비단요를 깔고 호강을 하는데 우리 불쌍한 이생은 잠잘 곳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글 공부 10년에 남은 건 구멍난 양말뿐이로구나. 해는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저 멀리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담벼락은 무너져 내린 딱 봐도 나 흉가요 하는 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만 가도 등골이 오싹하다며 침을 뱉고 돌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찬 이슬을 맞으며 길바닥에서 잘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선비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집시다. 대답 대신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문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거미줄이 천장에 가득했습니다. 이생은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책 한 권을 꺼내고 아껴두었던 몽당 초토막에 불을 붙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우우하며 울어대는데 이생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 얼굴을 어찌 보겠나. 이번엔 죽기 살기로 해야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글을 읽는 이생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생 뒤에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문도 꼭 닫혀 있는데 방 안에는 난데없는 찬바람이 휙 하고 돌았습니다. 이생은 머리칼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이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엔 웬 젊은 선비 하나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은 깨끗한데 이상하게도 그 선비의 발치는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생은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털썩 뒤로 자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야. 이생이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그 하얀 얼굴의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거든요. 선비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책 읽는 소리가 너무나 반가워 잠시 들른 것뿐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귀신 선비의 눈빛이 참으로 맑고 슬퍼 보였습니다. 이생은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 밤중에 예서 나타난 것이오? 그러자 그 사내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자기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장원급제를 꿈꾸며 이 한양 땅에 올라왔던 전라도 선비였다고 합니다.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모든 유생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과거 시험 당일 권세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 이 선비의 답안지를 가로채고
오히려 그에게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결국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선비는 옥사하고 말았고 죽어서도 그 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며 이 흉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죽은 뒤로 이 방을 거쳐간 선비가 수십 명이지만 제 모습을 보고 도망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배가 고프고 무서운 와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시니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 생은 그 사연이 너무나 기구하고 가련해서 무서운 것도 있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려. 나도 3번이나 낙방하여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소. 그러자 귀신 선비가 이생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번 시험은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선비님의 간절한 효심과 정직함에 감복하여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시제를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눈이 안 번쩍 뜨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생도 귀가 솔깃해졌지요. 귀신 선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과거의 주제는 태평성대의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답을 적어서는 절대 급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정의 간신들이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그들의 부정부패를 꾸짖고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줄 방책을 적어야 합니다. 귀신 선비는 그 자리에서 이생에게 문장 하나하나를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귀가 얼마나 날카롭고 명쾌한지 이생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참으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머리를 맞댔습니다. 귀신은 글을 읊고 이생은 그것을 가슴에 새겼지요. 하지만 이생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내용대로 썼다가는 장원급제는커녕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귀신 선비는 이생의 걱정을 읽은 듯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선비님, 진실을 담은 글은 반드시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붓을 드십시오. 그것이 저의 한을 풀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는 이생 혼자뿐이었고 타다 남은 촛불만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귀신 선비가 알려준 그 서슬 퍼런 문장들이 문신처럼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생은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그 서슬 퍼런 글을 정말로 종이에 옮겨 적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숨이 무서워 붓을 멈추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 떨리는 시험장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경복궁 앞들,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인 과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국 8도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선비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붓을 고르고 먹을 가는데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요. 우리 이생도 떨리는 마음으로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시험 문제가 적힌 커다란 깃발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깃발에 적힌 글자가 어젯밤 그 귀신 선비가 말한 것과 한자도 틀리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태평성대의 근본을 논하라. 주변 선비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하며 신이 나서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나라가 평화롭다는 뻔한 소리만 적어 내려갔지요. 하지만 이생은 차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귀신 선비가 알려준 그 서슬 퍼런 문장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이건 임금님께 올리는 글이 아니라 권세가들의 목을 칠하는 칼날과도 같은 글인데 내가 살아서 이 시험장을 나갈 수 있을까? 이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져 도포 자락을 적셨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시험 감독관인 시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당시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권세가 김대감의 친인척들도 섞여 있었지요. 귀신이 알려준 답안은 바로 그 김대감 일가의 비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생의 귓가에 차가운 바람소리와 함께 어제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 나라가 썩어가고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선비된 자가 목숨이 아까워 입을 닫으려 하십니까? 이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른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붓이 먹물을 가득 머금더니 백지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생의 손목을 꽉 쥐고 휘두르는 것 같았지요. 아니, 내 손이 왜 이러나. 이생은 속으로 경악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붓끝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한 명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금의 눈을 가리는 간신들은 나라의 좀벌레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장례를 압도하는 필치로 종이 가득 비판의 글이 채워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선비들이 이생의 답안지를 힐끗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 미쳤구먼. 저건 반역이나 다름없는 글이야. 오늘 제삿날을 스스로 잡았구먼. 쯧쯧. 드디어 답안지를 다 채운 이생이 붓을 내려놓자 멀리서 지켜보던 시관 중 한 명이 다가와 답안지를 확 낚아챘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시관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습니다.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감히 신성한 과장에서 이토록 불온한 글을 쓰다니. 시관의 고함에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약한 놈을 당장 포박해라. 감히 조정을 능멸하고 성상을 모독했으니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생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 소자 이렇게 가나 봅니다. 포졸들이 이생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고 가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높은 단상 위에서 시험을 지켜보던 한 인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고 없이 시험장을 찾았던 젊은 임금님이었습니다. 멈추어라. 그 선비가 쓴 글을 내 앞으로 가져오너라. 과연 이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님의 손에 들린 그 서슬 퍼런 답안지가 이생의 목숨을 구할까요? 아니면 단두대로 보내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대망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시험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이생의 머리 위로 젊은 임금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떨어졌지요. 그 답안지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어서 내어놓아라. 시관들은 손을 벌벌 떨며 이생의 답안지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 답안지를 받아든 임금님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는 임금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감과 간신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저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망령된 글을 지었느냐. 김대감이 임금님의 눈치를 보며 먼저 선수를 쳐 호통을 쳤습니다. 전하, 이 자는 필시 미친놈이거나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대역죄인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치고 그 배후를 캐물어야 하옵니다. 시관들과 대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저런 불온한 글을 쓴 자를 살려두면 장차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이생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선비님.
당신의 말만 믿고 글을 썼건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려. 그런데 그 순간 이생의 귓가에 다시 그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고개를 드십시오.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생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임금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 임금님이 답안지를 탁자에 탁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생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쓴 자가 너희냐? 이 문장 속에 담긴 백성들의 곡소리가 진정 내 귀에는 들린단 말이냐? 이생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하. 소신 가난한 시골 선비로서 길가에 쓰러진 백성들을 보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보았나이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차마 거짓을 적을 수는 없었사옵니다. 임금님은 한참 동안 이생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신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피기 바빴지요. 하하, 대단하구나. 참으로 대단해. 내 그동안 수많은 글을 보았으나 이토록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글은 처음이다. 김대감, 그대는 이 글이 불온하다 했는가? 아니, 이 글은 불온한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글이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대들의 감언이설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불꽃 말이다. 임금님은 답안지의 뒷부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글의 후반부다. 여기 적힌 비리 사례와 척결 방안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한 선비가 올리려 했던 상소문의 내용과 판박이구나. 내가 세자 시절 차마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충신의 문체와 똑같단 말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임금님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 귀신 선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님은 이생의 답안지를 높이 쳐들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한다. 이 글을 쓴 이생을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삼겠다. 또한 이 글에 적힌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라. 그것이 이 선비가 말한 태평성대의 근본이니라. 그 순간 시험장 하늘 위로 무지갯빛 서기가 어린 듯 하더니 이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서늘한 기운이 싹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이생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진실이 닿았다는 안도와 10년을 떠돌던 원혼의 한이 풀리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생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조선의 당당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아는 이생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일 먼저 그 흉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잡초가 무성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등골이 오싹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정성껏 준비한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억울함도 이제 세상에 다 밝혀졌으니 이제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공중에 그 선비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가에는 아주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는 이생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지요.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임금님의 곁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을 비롯한 간신들은 줄줄이 귀양을 갖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던 백성들은 이제야 살맛 나는 세상이 왔다며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생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단옷 한 벌 해입지 않고 그 옛날 흉가에서 보았던 귀신 선비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이생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요. 얘야, 붓 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단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은 바로 정직이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글 공부만 하던 가난한 선비와 억울한 귀신이 만나 세상을 바꾼 이 기막힌 이야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재주가 아니라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그 정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살아오시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많으셨지요? 하지만 저 하늘은 다 보고 있답니다. 이생이 받은 그 장원 급제처럼 어르신들이 뿌린 선한 씨앗들도 언젠가 자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들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이생처럼 당당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